비가 내렸다.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쏟아지는 비는 안 그래도 스산한 강하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손에 든 저렴한 테이크아웃 커피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며칠 전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가업으로 이어온 도예 공방, 청운효가 막대한 빚덩이에 올라앉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홀로 공방을 지키려 애썼지만 시대의 흐름과 냉혹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어머니가 내민 마지막 동아줄은 오늘 이 맞선 자리였다. 이런 상류층의 중매 결혼은 평생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윤아, 딱 한 번만, 제발. 어머니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유신그룹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이상의 정보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삶과 예술을 담보로 한 거래나 다름없었으니까. 버스가 호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에 섰다. 하윤은 낡았지만 단정한 트렌치 코트의 깃을 여미고 버스에서 내렸다.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 라운지로 향하는 길, 그녀의 눈에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호텔 정문 현관 지붕 바로 아래 가장 좋은 자리에 정차한 차였다. 그리고 그 차 옆에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에 평범한 슬랙스 차림이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고 차림새만 본다면 방금 이 호텔에서 근무를 마친 직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하지만 꼿꼿한 자세와 주위를 압도하는 차가운 분위기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빗줄기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윤은 직감했다. 저 사람이 오늘 맞선 상대의 운전기사일 것이라고. 분명 저 오만한 맞선 상대는 꾸준 날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사를 비에 세워둔 채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있을 터였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도 빚에 쪼들리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저 남자의 모습에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맞선 상대에 대한 혐오감과 저 기사에 대한 아주 약간의 연민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대신 옆에 있는 작은 카페 키오스크로 향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한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나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권태민은 이런 자리가 지긋지긋했다. 유신그룹의 총수라는 자리는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동시에 진심 없는 관계들만 더 씌웠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다. 상대는 또 다른 재벌가의 딸이거나 야망에 가득 찬 집안의 여식이겠지. 그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평소와는 전혀 다른 수수한 차림으로 나왔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모두 물린 채였다. 차 안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비를 맞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관찰하는 것은 그의 오랜 버릇이었다. 자신을 권태민이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유신그룹 CEO라는 타이틀로만 보는 여자들에게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역시나 오늘도 늦는군.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타나는 전략일지도 몰랐다. 그가 차가운 냉소와 함께 시계를 다시 확인하려던 찰나 누군가 자신의 앞에 멈춰섰다. 고개를 들자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맑은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내밀었다. 저기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라도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다가온 여자는 수없이 많았지만 무언가를 주려고 한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자신을 완벽하게 운전기사로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여자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느다랗지만 손톱 밑이나 마디 사이에 미세하게 흙이 배어있고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 손에 들린 커피는 더없이 따뜻해 보였다.
하윤은 남자가 커피를 받지 않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멋쩍은 듯 웃었다. 아,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비도 오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오시기로 한 분 많이 늦으시나요?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경계한다고 생각했다. 하긴 상류층 사람들은 작은 호의도 의심부터 한다고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강하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맞선을 보기로 해서요. 아마 기사님이 모시는 분과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강하윤. 태미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오늘 자신의 맞선 상대 이름이었다. 그가 자료에서 본 사진 속 인물이 맞았다. 하지만 사진 속에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과 지금 자신의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미는 여자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려 있었다. 아마 그분은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거짓말을 했다. 이 흥미로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다. 안 그래도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회의가 생겨서 조금 늦어질 거라고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하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미세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태미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윤은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녀는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고는 황급히 입을 가렸다. 아니, 제 말은 늦으신다니 아쉽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주셔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어요. 기사님 앞에서 이게 무슨 실언인가.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저기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남자가 기사님이라는 호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꾸벅 인사를 하고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권태민은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CEO가 아닌 그저 비맞는 한 사람으로 대해준 여자. 자신의 돈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한 호의를 베푼 여자. 그리고 자신의 맞선 상대가 늦는다는 말에 노골적으로 다행이라고 말한 여자. 태민은 방금 그녀가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 비서가 내려주는 최고급 원두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하고 값싼 맛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커피보다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는 하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굳건했다. 마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부라지지 않을 대나무처럼.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오늘 맞선 취소하게. 아니,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끄는 그는 로비 안을 유심히 살폈다.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멍하니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하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맞선 상대가 나타나지 않자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도자기 디자인인 듯했다. 권태민은 차에 올라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둔 채 하윤이 앉아있는 라운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자신을 다시 봤을 때 운전기사가 아닌 맞선 상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니, 어쩌면 오늘은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빚더미에 앉은 도의 공방의 딸, 강하윤. 그녀가 가진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확인해봐야 했다. 하윤은 한참 동안 스케치에 몰두했다. 빗소리와 라운지의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져 오히려 공방에서보다 더 집중이 잘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영감이 떠올랐다. 빗방울이 처마에 부딪혀 부서지는 순간의 형상을 백자에 담아내면 어떨까?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까 그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기사님도 이제 퇴근하셨나 보네. 그 오만한 낯선 상대는 결국 오지 않았고. 그녀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맞서는 파투가 났다.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청운유를 지켜낼 것이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거대한 상어의 바다에 발을 들였고 그 상어가 자신에게 강렬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의 맞선이 파투난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강하윤은 아침 일찍부터 공방에 나와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흙의 감촉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맞선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하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다. 며칠 뒤 공방으로 날아든 최종 압류 통지서는 그녀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빚쟁이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들이닥칠 기세였다. 바로 그때 공방에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하윤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칠 전 호텔 앞에서 보았던 그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형 다크 네이비 슈트, 단정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그날의 수수한 차림으로는 감춰지지 않았던 서늘한 눈빛.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이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공방의 누추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강하윤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날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 수 있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여긴 작업장이라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태민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초벌구이 도자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하윤의 작품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비에 젖은 듯한 푸른빛이 감도는 백자 하나에 머물렀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비에 젖은 듯한 푸른빛이 감도는 백자 하나에 머물렀다. 유신그룹, 권태민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하윤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숨을 멈췄다. 유신그룹, 전략기획실 CEO 권태민. 유신그룹, 설마 그럴 리가. 그날 호텔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네, 강하윤 씨가 커피를 건네주었던 그 운전기사, 그리고 강하윤 씨가 바람 맞췄던 맞선 상대, 둘 다 접니다. 태민은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사실을 읊었다. 하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자신을 시험하고 기만한 이 남자에 대한 분노보다 그런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동정심을 보였던 자신의 순진함이 더욱 수치스러웠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그녀가 소리치려던 순간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공방, 이대로라면 내일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빚이 원금만 10억, 이자까지 합치면 15억이 넘는군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왔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강하윤 씨에 대해 알아보는 건 제 비서가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민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의 눈이 하윤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만이 번득였다. 결혼합시다, 나와.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결혼, 나와 강하윤 씨. 물론 진짜 감정을 나누는 그런 결혼은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 결혼입니다. 태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다. 나에게는 유신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둘 내 돈이나 배경에 관심 없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려는 한유라라는 여자와 나를 이용하려는 집안 어른들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하죠. 그의 입에서 한유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윤은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태강그룹의 외동딸 한유라. 재계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같이 거론되곤 했다.
강하윤 씨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빚에 쪼들리고 있지만 내 돈을 보고 달려들지 않았죠. 오히려 운전기사에게 커피를 건넬 만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이용하기 딱 좋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과. 하윤이 경멸을 담아 반문하려 하자 태민은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찔렀다. 이 공방, 청운료라고 했나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즉시 이 공방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변호사를 향해 눈짓하자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유신문화재단을 통해 강하윤 씨의 공방에 무제한적인 투자를 지원할 겁니다. 원하는 만큼 최고의 흙을 쓰고 최고의 가마를 들이고 국내외 어떤 전시회든 원하는 곳에 작품을 걸 수 있게 해주죠.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공방, 자신의 삶이자 예술이었던 이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태민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말해보시죠. 첫째, 내 작업에 대해, 내 예술에 대해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것.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은 하겠지만 내 삶의 본질인 도예가 강하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나도 당신의 사생활에 관심 없습니다. 쇼윈도 부부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이 결혼은 언제까지죠? 내가 유신그룹 내에서 내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고 나를 올가매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마 2년 혹은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위자료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챙겨주겠습니다. 이 공방은 물론이고. 하윤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흙을 만지며 행복해하시던 모습,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괴로워하시던 마지막 모습.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좋아요. 그 계약 하겠어요. 그녀는 흙이 묻은 손으로 그가 내민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 공방의 낡은 문틈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신그룹의 황태자 권태민 CEO가 무명의 도예가와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어댔지만 결혼식은 없었다. 양가 부모님과 할아버지만 모신 채 비공개로 혼인신고소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했다. 신혼여행조차 가지 않았다. 하윤은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손물레가 전부였다. 집은 거대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궁전 같았다. 태민은 그녀에게 집안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여긴 내 서재와 침실입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방은 저쪽 끝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고. 그는 그녀를 손님처럼, 아니, 고용된 직원처럼 대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옷은 비서가 준비해 줄 겁니다. 내일부턴 유신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윤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 전 태민이 그어준 보이지 않는 선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다. 청운료를 지켰다는 안도감과 낯선 곳에 홀로 던져졌다는 고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렇게 차갑고도 아슬아슬한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처럼 지나갔다. 거대하고 텅 빈 방,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벽은 그녀를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시켰다. 다음 날 약속대로 비서가 최고급 의상과 보석들을 들고 찾아왔다.
하윤은 마치 인형옷을 입히듯 자신을 치장하는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멍하니 받아들였다. 그녀가 입은 다나한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작은 공방 전체를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었지만 하윤에게는 그저 몸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태민과 함께 도착한 본관은 그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수십 년 된 소나무가 성벽처럼 둘러싼 거대한 한옥저택. 그곳은 유신그룹의 심장이자 권태민의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지배하는 왕국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식탁에는 이미 태민의 계모인 박 여사와 몇몇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태민이 왔니? 그리고 이쪽이? 박 여사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유력한 정계 인사의 딸로 전형적인 상류층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가 준비한 완벽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의 눈에는 하윤의 근본이 보이는 듯했다. 인사 올려라. 강하윤 씨다.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하윤입니다.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래, 듣자 하니 흙이나 만지던 아이라고? 우리 집안과는 참 어울리는 배경이구나. 조롱 섞인 말투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친석들은 애써 다른 곳을 보며 헛기침을 했다. 태민은 그저 무표정하게 자신의 접시만 내려다볼 뿐 아내를 변호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2년 혹은 3년을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박 여사가 순간 움찔했다. 네, 의원님의 따님으로 평생 고귀하게 사신 박 여사님께는 흙을 만지는 일이 천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드시는 이 음식들도, 이 집을 지탱하는 나무들도 모두 흙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의 근본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근본도 없는 것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치려던 순간 식탁 상석에 앉아있던 권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 한마디에 뼈가 있구나. 흙을 다루는 손이라더니 사람 다루는 말도 아는 게냐. 권 회장의 눈은 하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유신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눈은 그 어떤 거짓이나 허세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람을 다루는 법은 모릅니다. 그저 제가 믿는 가치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저를 들었다. 식사들 하자. 그 한마디에 박 여사는 분을 사기며 입을 다물어야 했다. 태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쓸모있는 방패군, 계약의 대가로서는 만족스럽다는 듯한 그런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그날의 식사는 하윤에게 앞으로 닥칠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계모인 박 여사의 교묘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하윤을 집안의 공식적인 행사에 일부러 배제시키거나 상류층 부인들의 모임에 데려가 은근히 망신을 주려 했다. 어머, 태민이 새아기는 아직 이런 자리가 어색한가 봐. 하긴 공방에만 있었으니 이런 명품은 처음 보겠지? 하지만 하윤은 그들의 얼음 성벽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에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무관심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저택에 걸린 그림들과 장식된 도자기들 뿐이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주최한 자선 경매 파티에서 한유라가 보란듯이 하윤에게 다가왔다. 태강그룹의 후계자인 한유라는 불꽃 같은 미모와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했고 권태민의 유일한 상대로 거론되던 여자였다. 네가 강하윤이구나. 한유라는 샴페인잔을 흔들며 하윤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얼마를 불렀길래 태민 씨가 너 같은 걸 택했을까? 100억? 아니면 네 그 낡아빠진 공방?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주변의 이목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모두가 이 무명의 도예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유는 잠시 한유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공허함과 집착이 보였다. 한유라 씨, 하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시는군요.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꿈과 제 영혼이 담긴 청혼료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마 한 번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 없는 분께는 평생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한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을 동정하듯 말하다니. 그녀가 손에 든 샴페인을 하윤에게 뿌리려던 찰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권태민이었다. 유라야, 내 아내다. 그는 한유라를 불렀지만 그의 시선은 하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신그룹의 체면을 깎는 행동은 용납 못해. 그게 누구든. 그는 하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과 그룹의 명예를 지킨 것뿐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태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강하윤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칼집 같았다. 그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조로움이 어쩐지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하윤은 권 회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본가가 아닌 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이었다. 태민도 배석하지 않은 단독 호출이었다. 하윤은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권 회장은 거대한 서예 작품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왔느냐?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차를 좋아한다고 들었다. 저기 닭이가 있으니 네가 직접 한번 우려보거라. 그것은 시험이었다. 권 회장 앞에 놓인 닭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고려 청자였다. 박여사였다면 손도 대지 못하고 벌벌 떨었을 것이다. 하윤은 흙을 만지는 사람 특유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닭이를 다루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고 첫물을 버리고.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매일 해오던 일처럼 자연스럽고 경건했다. 권 회장은 그제야 붓을 놓고 돌아서서 하윤이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깊은 향을 음미한 그는 이내 찻잔을 든 하윤의 손을 주목했다. 네 손을 보니 태민이 녀석이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구나. 그의 시선은 하윤의 손에 남은 작은 상처와 굳은 살에 머물러 있었다. 그 손,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이 집안 여자들의 손과는 다르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박여사나 한유라 같은 것들이 너를 흔들려 할 게다. 이미 그러고 있겠지.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하윤아, 너는 그들과 다르다. 너는 네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아이야. 권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태민이는 차가운 아이다. 어미를 일찍 잃고 저 얼음 성벽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지. 나는 네가 그 아이 옆에서 그저 방패가 아니라 따뜻한 흙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재벌가에서 처음으로 만난 아군의 등장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붓을 들었다. 노력하지 마라. 그저 지금처럼 너답게 버텨내거라. 그것이면 족하다. 그날 이후 박 여사와 한유라의 공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권 회장이 하윤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기 때문이다. 하윤은 비로소 숨을 돌리고 태민과의 계약 조건이었던 자신의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유신문화재단을 통해
자신의 공방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녀의 반격이 그녀의 예술을 통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권 회장과의 독대 이후 강하윤의 삶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박 여사의 노골적인 멸시나 한유라의 대놓고 하는 도발은 사라졌다. 하지만 하윤은 알았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들이 수면 아래에서 더 교묘하고 강력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의 실력, 흙과 불이 빚어내는 예술뿐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유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아트페어에 청운요의 이름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했다. 권태민은 의외로 쉽게 승낙했다. 아니, 그는 승낙을 넘어 그녀에게 메인 홀 중앙, 가장 주목받는 자리를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내 아내가 유신그룹의 안주인이 여는 전시회입니다. 그는 재단 이사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수준이 맞지 않는 작품들 사이에 껴서 유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고의 지원을 하세요. 그의 말은 하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민의 소유물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방식의 과시이자 통제였다. 하윤은 그가 배정한 최고급 스튜디오와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재료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빚에 쪼들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계약의 대가로 잠시 빌린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11월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만났던 그날의 기억, 빗방울이 처마에 부딪혀 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흙에 스며드는 순간의 형상.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도자기에 담아내고자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전통적인 백자의 단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특히 눈물의 흔적이라 이름 붙인 다랑아리 연작은 미세한 균열 사이로 푸른빛 안료가 비치도록 하는 고도의 상감 기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을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했다. 전시회 개막을 며칠 앞둔 늦은 밤, 태민은 처음으로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공식적인 일정 확인차 들른 것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실 가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강하윤을 보았다. 연회장에서 보았던 단아하고 기품 있는 유신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온통 땀에 젖어 거대한 가마 앞에서 불꽃을 조절하고 있는 여자. 하윤은 태민이 온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작품에 완벽하게 몰입해 있었다.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민은 예술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진짜는 알아보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재벌가의 아내 역할극에 만족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예술가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회 개막일이 되었다. 유신그룹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만큼 국내외 유력 인사들과 언론, 예술계 비평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윤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홀 중앙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사람들은 빚더미 공방의 무명 도예가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권 회장까지 직접 참석해 하윤의 다랑아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청출어람이로구나. 내 아비가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했겠다.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에 잠시 취했다. 권태민 역시 자신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꽤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바로 그때 그들의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무리의 기자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하윤 작가님,
이 작품들 정말 작가님의 순수 창작물이 맞습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지만 날카로운 비판으로 악명 높은 김동진 평론가였다. 그가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즉시 연결되었다. 스크린에는 하윤의 눈물의 흔적 연작과 덴마크의 한 신진 작가가 3년 전에 발표했다는 작품이 나란히 떠 있었다. 푸른빛 안료를 사용한 점, 미세한 균열을 강조한 기법, 표면적으로 보기에 두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이것은 덴마크 작가 에밀 요한슨의 작품입니다. 강하윤 작가는 이 작가의 독창적인 기법을 교묘하게 베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토장한 것입니다. 김 평론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윤에게 무차별적으로 터졌다. 신데렐라 도예가, 알고 보니 표절작가, 유신그룹, 표절작가 후원 논란, 실시간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됐다. 저 덴마크 작가는 알지도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인파 속 어딘가로 향했다. 저쪽 구석, 완벽한 구경꾼처럼 서서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는 한유라가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승리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여사 역시 당혹스러운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하윤 씨, 해명해 주시죠. 이래도 유신그룹의 안주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평론가가 하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증거라고 내민 저 사진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당장 저 평론가의 뒷조사와 덴마크 작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 10분 내로.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유라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위기를 수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하윤의 어깨를 감싸며 상황을 제지하려 앞으로 나서던 순간 하윤이 그의 팔을 막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보호 뒤에 숨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예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녀가 직접 맞서야 했다. 하윤은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백 개의 플래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김평론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저들의 음모 속으로. 모든 시선이 강하윤에게 쏠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독수리의 눈처럼 그녀를 겨누었고 김동진 평론가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한유라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권태민조차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그의 비서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지만 이미 터진 스캔들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하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흙의 견고함을 닮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여러분께 제 작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 술렁이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김동진 평론가님, 그녀는 김 평론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귀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덴마크 작가 에밀 요한슨, 분명 재능 있는 작가임이 틀림없군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김 평론가가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표절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표절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뜬 두 작품을 가리켰다. 평론가님의 말씀대로 두 작품은 푸른빛 안료와 균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님이 보신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작품 앞으로 걸어갔다. 눈물의 흔적은 단순히 푸른색 물감을 칠하고 표면에 금을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푸른 빛은 청운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오직 저희 공방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한 유약과 흙이 불 속에서 만나 스스로 발현하는 색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던 작업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시연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물레와 흙반죽, 그리고 작은 휴대용 가마가 있었다. 그리고 이 그녀는 흙반죽을 물레 위에 올리고 발로 물레를 차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흙덩이가 아름다운 찻잔의 형태로 빚어졌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려 청자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지만 지금은 거의 실전된 빅렬 상감 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빚어낸 찻잔의 표면에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틈을 만들어낸 뒤 그 안에 특수한 안료를 채워 넣었다. 이 안료가 1300도가 넘는 불 속에서 흙과 함께 숨을 쉬며 마치 얼음이 갈라지듯 자연스러운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1000번을 구워도 똑같은 무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덴마크 작가의 저것이 물감을 칠한 것이라면 제 작품은 흙과 불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여러분은 지금 제 아버지와 저 이대에 걸친 50년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감히 표절이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녀는 방금 빚은 찻잔을 작은 가마에 넣고 불을 붙였다. 물론 지금 당장 결과물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흙을 다루는 그녀의 능숙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손놀림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기자들은 더 이상 하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한편의 장엄한 예술혼을 목격하고 있었다. 김동진 평론가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소리쳤다. 말로는 누군들 못합니까? 저 기법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바로 그때였다. 권태민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덴마크 에밀 요한슨 측과 컨택. 빅렬 상감 기법은 알지 못하며 자신의 기법은 크래클 페인팅이라는 현대 미술 기법이라 함. 또한 김동진 평론가 일주일 전 한유라 이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 확인됨. 계좌 추적 중. 권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는 대신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김동진 평론가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증명이라. 좋습니다. 유신그룹의 이름으로 증명해드리죠. 태민은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즉시 홀의 대형 스크린을 다시 연결했다. 방금 전 김 평론가가 띄웠던 표절 의혹 사진 대신 다른 자료가 나타났다. 김동진 평론가님, 일주일 전 오후 3시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한유라 이사와 식사하신 게 맞습니까? 스크린에는 레스토랑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김 평론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것은 태민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김 평론가님의 차명 계좌로 방금 전 입금된 3억 원의 내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입금자는 태강그룹의 비서실 소속 직원이군요.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감히 유신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내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이런 천박한 공작을 벌이시다니. 태강그룹의 수준을 잘 알겠습니다. 한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태민이 보낸 경호원들이 그녀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김 평론가. 태민의 시선이 김 평론가에게 향했다. 유신그룹은 지금 이 시간부로 김동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또한 한국예술비평가협회에 김동진 씨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영구 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잠깐! 오해입니다, 권 CEO!
김 평론가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태민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흙이 묻어 거칠지만 그 무엇보다 강인한 손이었다. 강하윤 작가는 제 아내이기 이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입니다. 태민의 폭탄 같은 발언에 플래시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타졌다. 하윤조차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보는 냉철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을 바라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예술은 진짜입니다. 오늘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 아내와 유신그룹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한유라를 향한, 박 여사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흔들려는 세상 모디를 향한. 권태민은 하윤의 손을 잡은 채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계약의 벽에 따뜻한 진심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전시회장의 스캔들은 한유라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김동진 평론가는 예술계에서 영구히 제명되었고, 태강그룹은 유신그룹에 대한 비열한 공작 시도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강하윤은 하루아침에 표절 작가에서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자존심을 지킨 거장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녀의 눈물의 흔적 연작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유신문화재단의 영구 기증 소장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돋보였다. 하지만 권태민과 강하윤은 알았다. 독사의 머리는 잘랐지만 그 맹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한유라는 코너에 몰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은 더욱 끔찍하고 치명적인 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태강그룹의 남은 힘을 긁어모아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권태민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민 그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에 가장 완벽한 조력자가 나타난 것은 필연이었다. 바로 태민의 계모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전시회 사건 이후 권 회장에게 불려가 혹독한 질책을 받았다. 감히 네가 뭔데 내 손자 며느리를 능멸해? 유신의 안주인 자리가 고작 너 같은 것에 시기 질투나 받아내는 자리인 줄 알아. 권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박 여사는 집안의 모든 재정권과 공식 석상에서의 권한을 박탈당했다. 굴욕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 여사에게 한유라의 은밀한 접촉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어머님, 한유라는 박 여사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민 씨가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그리고 유신그룹의 원로 이사님들까지 모두 내치려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태민이 최근 추진 중인 그룹 구조조정 및 신사업 개편안 자료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박 여사의 친정 쪽 인사들과 수십 년간 그룹에 몸담아온 원로 이사들의 이름 위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태민의 냉혹한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박 여사의 사람들이었다. 태민이 저 아이가 감히!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서 어머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유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권태민과 강하윤이 서명했던 결혼계약서 사본이었다. 이게 도대체?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쇼였어요. 빚쟁이 도예가와 유신의 황태자, 완벽한 거래였죠. 한유라는 자신의 사설 탐정이 얼마나 유능했는지에 대해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이 계약서를 긴급 이사회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룹 총수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룹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이사회를 기만했다는 죄목으로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박 여사가 규합한 불만 세력인 이사들이 그룹 경영 안정성을 이유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한유라가 태강그룹 대표 자격으로 파트너사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계약서를 공개한다. 여론과 명분을 모두 잃은 권태민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기까지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유신그룹 본사 최고층,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인 이사회실은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한 공기로 가득 찼다. 박 여사파의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유라는 태강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권 회장 역시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권태민과 강하윤이 함께 들어섰다. 이전과 달랐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합을 맞춰온 전우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하던 신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하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눅들었던 며칠 전의 흑투성이 도예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잘 벼려진 칼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모두 모이셨군요. 태민이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무슨 중대한 안건이기에 제 결재도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여사 측의 원로 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권 대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것은 권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생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유라가 나섰다.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태강그룹 또한 유신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재고해야 할 심각한 우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이사회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권태민과 강하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결혼 계약서의 첫 페이지가 떠올랐다. 제1조, 본 계약은 갑, 권태민과 을, 강하윤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계약 결혼임을 상호 인지한다. 이게 대체! 세상에, 결혼이 가짜였다니!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척 연기하며 고함을 질렀다. 박 여사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태민아, 네가 어떻게 유신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라며 눈물을 훔쳤다. 한유라는 승리를 직감하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권태민 씨, 당신은 유신그룹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내라고 불렀던 저 여자까지 기만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가 어떻게 그룹의 총수저리에 앉아있을 수 있죠? 당장! 시끄럽군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권태민이 아니었다. 강하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한유라가 띄워놓은 계약서 화면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발표 자료로 덮어버렸다. 방금 저기 화면에 뜬 거 맞습니다. 제 남편 권태민 대표와 제가 쓴 계약서입니다. 이사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네, 제 공방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제 남편은 그를 올가매려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래를 했죠. 그녀는 한유라와 박 여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연민이었다. 그런데 그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뭐라고요? 박 여사가 소리쳤다. 저는 오늘 한유라 씨나 박 여사님처럼 과거에 발목 잡힌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윤은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청운효의 로고와 유신그룹의 하이테크 기술 로고가 융합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저는 유신의 미래를 제안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유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애플이 에르메스가 왜 명품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술의 감성과 헤리티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의 흔적, 다랑아리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수천 년의 헤리티지 그 자체입니다. 하윤은 유신의 AI 기술과 청운효의 전통 방식을 결합한 AI 기반 도자기 디자인 플랫폼, 유신의 VR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K-헤리티지 체험관, 그리고 유신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아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히 도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다. 유신의 모든 기술 사업부에 예술이라는 날개를 달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럭셔리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다.
저는 이 신사업부의 이름을 유신 헤리티지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근본 없는 도예가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유신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가 서 있었다. 권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유라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그름 몇 장으로 이사회를 현혹하려 당장 권태민 교표의 해임안을 찬성합니다. 이번에는 권태민이었다. 그는 아내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연단에 섰다. 유신 헤리티지 프로젝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강하윤 신임 부사장이 직접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윤을 바라보며 이사회가 아닌 그녀를 향해 말했다. 그 정도의 자격 충분하니까. 그리고 그는 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냉혹함으로 빛났다. 아내가 유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유신의 과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은 하윤의 아름다운 청사진 대신 온갖 추악한 데이터로 가득 찼다. 한유라 이사, 태강그룹이 유신과의 합병을 위해 지난 3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로비했는지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태강그룹의 비밀 장부, 로비스트와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박여사 측 이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예역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조작이야! 거짓말! 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도착할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판단해 주시겠죠. 태민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박 여사만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한유라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태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권태민, 강하윤, 내가 너희들을! 이사회가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이사회실은 텅 비었다. 권태민과 강하윤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권 회장이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하윤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수고했다. 그리고 그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아, 너는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구나. 네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참 기뻐했을 게다. 권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이사회실을 떠났다. 두 사람만 남은 공간. 하윤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민이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하윤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이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민은 그녀를 껴안은 발에 힘을 주었다. 파기해야지. 그의 말에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동자가 이제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계약 따위가 아닌 진짜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차가운 계약의 종료이자 뜨거운 진심의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이었다. 이사회실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한유라와 태강그룹은 주가 조작 및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사실상 가택에 연금되는 신세가 되었다. 권태민을 올까매려 했던 모든 족쇄는 역으로 그들의 발목을 채웠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그들의 몰락은 허무할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하윤은 자신의 방에서 각자 보관하고 있던 결혼 계약서 원본을 들고 나왔다. 두 통의 계약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정말로 파기할 거죠? 하윤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설렘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는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던 종이 뭉치에 망설임 없이 불을 붙였다. 불꽃이 차가운 조항들을 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1조, 본 계약은 계약 결혼임을 상호 인지한다. 그 첫 번째 조항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제 계약은 없습니다, 강하윤 씨. 태민이 나직하게 말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강하윤 씨예요? 그녀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태민은 그제야 자신이 여전히 딱딱한 호칭을 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가 만져왔던 그 어떤 서류나 데이터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하윤아. 그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여보. 그날 밤 어른 궁전 같았던 펜트하우스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방을 나누지 않았다. 거대했던 집은 비로소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한 가정이 되었다. 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왔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독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하윤은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따뜻한 흙으로 빚어내듯 말없이 감싸 안았다.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강하윤이라는 이름에 열광했다. 유신 헤리티지 부서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윤은 청운료의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유신의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개인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아내는 단 하나뿐인 맞춤형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유신의 스마트홈은 그녀의 작품을 만나 비로소 영혼을 가진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권태민의 아내나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도자기의 심장으로 기술에 숨을 불어넣은 마이다스의 여왕, K 헤리티지의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1년 뒤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국 전통의 미래라는 타이틀로 강하윤의 특별 초대전이 열렸다. 그녀의 눈물의 한적 연작이 전시의 중심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 세계의 예술계 거장들과 VIP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윤은 유창한 불어로 자신의 예술 철학을 연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모든 이들이 매료되었다. 연설이 끝나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가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석 한가운데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CEO로서가 아닌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자 하윤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이 역사적인 커플의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기자가 외쳤다. 강하윤 작가님, 세상 모든 여성이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 어떻습니다? 하윤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그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태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 대신 태민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접니다. 이번에는 태민이 대답했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들을 향해 있는 전 세계의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제 아내 강하윤을 만났으니까요. 그 순간 전 세계는 깨달았다. 그들이 부러워해야 할 것은 유신그룹의 부나 하윤이 이룬 예술적 성취가 아니었다. 빚더미 공방에서 운전기사로 오해받았던 첫 만남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음모와 위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반자가 된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었다. 맞선에서 CEO를 운전사로 보았던 그녀. 그 순수한 오해에서 시작된 운명은 계약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깨고 진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을 만나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빚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전 세계의 가장 큰 부러움이 되었다.